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벌써 링은 아니고요. 스튜디오에 올라오셔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또 정치 이슈가 예언을 해 주셔야 되는 날인데요. 자,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오늘이 딱 걸렸는데 원래는 2시에 본회의 예정됐다가 7시로 미뤄졌다가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8시에 지금 열리는 것으로 시간이 자꾸 밀리고 있는데, 자, 오늘 새벽까지도 여야는 마라톤 협상을 했고요. 일단 법안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협상을 한 것 잘했다. 법안을 주고받은 것도 잘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간의 미세한 득실을 따져본다면 결국 여당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를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도는 별 무리 없이 통과가 어쨌든 뭐 오늘이 됐든 아니면 뭐 7일 후가 됐든 네.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합의를 하겠다고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북한 인권법, 그다음에 노동 관련 법안 즉시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은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외피를 씌워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5개의 법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은 여야가 굉장히 수고했고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내로 네. 예산안은 어쨌든 통과될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소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통과 돼야 되고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이 어쨌든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정치권이 그 선거구 획정 시한은 어겼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하지만 뭐 별 사실 질타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 예산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이 시한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흐름 봐서는 어쨌건 여야가 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연계된 그 5개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약간의 변수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두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파행조짐이 있었던 게요. 네. 김무성 대표가 노동법안 5개 법안 연계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야당이 아주 발끈했었고요. 네. 지금 오늘은 이 빅딜 5개 법안 이 문제가 이상민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소속입니다만 여야 빅딜 5개 법 수용 못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 국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법사위원장 얘기는 뭐 내용을 수용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절차적으로 이 순간에 곧바로 처리하는 것은 수용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에 부의가 돼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체계심사를 분명히 거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소한 5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숙려기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지적이어서 네. 사실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어느 쪽도 이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타당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야당을 믿지 못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순간에 그냥 예산안만 여야 합의된 대로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야당 쪽에서 입장을 번의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네. 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통과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의용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합의된 5개 법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주일 후쯤에 그냥 처리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법 59조.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은 저도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편법이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그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59조에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숙려기간 5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 얘기하니까 그 뒤에 여야가 사실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맞는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결국 가는 길이 이른바 옛날로 치면 직권상정 지금 뭐 정확한 용어로 심사기간 지정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 정의화 의장을 새누리당은 압박을 해서 오늘 중으로 이른바 직권상정을 해서 연계법안 5개까지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예산안은 오늘 통과시키되 나머지 5개의 법안은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심사 기간을 좀 정해서 한 뭐 일주일 후에 5일 후에 하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예. 이 5개 법안 말이에요. 빅딜 5개 법안.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주일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래 직권상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령 전시라든지 뭔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정해진 국회법상의 어떤 법안 처리의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굳이 직권상정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결국은 본질은 이거예요. 서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안만 통과시켜버리고 나중에 야당이 딴지 걸면 여당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냐.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일부 가령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야당 쪽에서 주장했던 법률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반 여야 쪽에서 주장했던 법안들이 반반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 후에 야당 쪽에서 통과 못 시켰다고 하면은 야당 본인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당 쪽에서 너무 야당에 대한 불신이 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 뭐 소통 그리고 타협 이런 것을 이제 입법부내에서 계속 좀 잘하라고 요구를 하긴 하지만 예산안과 법안, 이 빅딜 또 법안 대 법안 여야가 서로 빅딜 이 빅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소 국장님? 이게 과거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이라면 예산안 자체 가지고 뭐 12월 넘겨서 뭐 1월 1일 새벽에 하고 막 그런 일이 뭐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선진화법이 생기고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 새롭게 이런 예산안을 이른바 지렛대로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도 필요한 것을 집어넣고 서로가 이렇게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그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올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들어서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로 예산안 자체 가지고 막 서로 싸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하나의 정치라는 게 협상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처럼 이게 사실 어떤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또 법사위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법이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또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다 절차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뭐 마지막에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부실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게 부실 입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딜 자체를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빅딜이라고 표현을 하지 빅딜이라고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야합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금 좋게 바라보면 이게 바로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각자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접점을 만들어내가는데 지극히 필요한데 다만 아까 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타협을 했으면 딱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초읽기에 몰려가지고 그냥 딱 한 30분 1초 남겨놓고 이게 빅딜이 이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영 모양이 안 좋은 거죠. 자, 이제 4부에서는요. 여야 모두 지금 내홍 중인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이어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본회의 예산안 혹은 법안 이 가결 문제는 우리가 밤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야 내부 사정 문제로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야당 내홍 시끄러우니까 먼저 짚어볼 텐데요. 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두 분이 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혁신안을 실천하겠다 이 입장이고요. 안철수 의원 전 공동대표인데 혁신 전당대회 열어야 한다. 이 문안 두 분의 혁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 혁신안은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의 문화를 일단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당의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럼 당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당의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이 아주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은 지난번에 얼핏 이제 개략적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네. 생각보다는 선명하지 않고 두 번째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당이 폭발을 하게 돼버릴 우려성도 있어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서 20%는 거기서 컷오프로 탈락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정치 신인들 이게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그걸 실천하겠다고 한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혁신안은 사실은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사될 위험성이 있는 혁신이 아니어서 사실은 결국은 이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에게 각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스탠스로서의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읽히고 있어요. 그게 야당 지지자들의 전체적인 정서여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다음 선거에도 과연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재선될 수 있을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네. 소 국장님은 좀 아세요? 안 의원의 혁신? 내용은 이제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는 그 부분이 이제 거기서 지금 내용을 놓고 겨루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내세운 문안박 구상, 네.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혁신 전당대회. 하지만 이 두 개의 주대에 내놨지만 지금 보면 그중 어느 하나 것 가지고 채택될 것 같지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요.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그 본인의 혁신안 자체에 대한 그런 스스로 자기부정이랄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릴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이미 문안박 그건 안 된다라고 뱉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른바 제3의 길, 중간지대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형식이 물론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형식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통합 전당대회 형식이든 이제 형식으로서는 그런 형식. 그리고 내용상으로 그러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되는가? 아니다. 두 사람도 다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헌신해라.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여기에는 친노 그룹이든 예를 들면 비주류든 주류든 비주류든 다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선거를 치른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구조상. 제3의 리더십은 누가 있을까요? 결국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통합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김부겸 전 의원도 나올 것이고 네. 박영선 의원도 나올 것이고 네. 가능하다면 또 천정배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나오고 정동영 전 의원도 나오고 하여튼 다 나오려고 네. 하는 사람 다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누가 되느냐. 는 이제 당원들의 뜻이겠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을 하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그야말로 든든한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이랄까 거름 역할을 해서 당을 살려낼 수 있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생존보다도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려놓고 나야 거기서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다가는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개인의 문제보다는 당의 문제를 지금 봐야 된다. 저는 게 용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통합전당대회든 혁신전당대회든 혹은 다 조기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현재 문재인 대표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데 네. 문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형식상으로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뭔가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사실상 그냥 전권을 부여하고 네. 대신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그냥 비대위에 전권을 맡기는 이런 방안을 지금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통합전당대회를 그냥 치러버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통합전당대회를 치르게 했을 경우 그게 결국은 당권 아니겠습니까? 네. 당권인데
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또 선거 직전에 이전 투구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정치 야권 이 후보가 되려고 하는 이 정치 지망생들이 어딘가 줄을 서서 지금 이전 투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당선된 직후에 이 선거에 대한 공천 과정이 생긴다면 결국은 농공행상식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천권 싸움, 이 패거리를 지어서 오로할 나싱으로 죽고 살기 망단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합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혁신안을 사실상 모두 포기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아마 문재인 대표 쪽 고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비대위 만들어서 거기에 전권을 주되 다만 그 정권의 범위가 김상곤 혁신위의 혁신안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을 준다는 거, 이 정도가 문 대표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일요일 아침에 전격 기자회견을 해서 문화박 연대를 거부하면서 역제안을 한 거였죠.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 시끄러운데 이번에 여당 내용 잠깐 들여다볼게요. 여당은 이 험지 출마론이 지금 유행어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이른바 강남 3구, 여기는 뭐 여권의 텃밭이다. 그다음에 TK 물갈이론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사실 TK 지역은 물갈이가 어떻게 되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또 여당의 텃밭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른바 잘 나가는 인사들이 결국은 당선 가능한 곳에 지금 이 관심을 두는 것 아니냐.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당 내에 지금 내분, 심화 갈등, 왜 험지 출마, 강북론 이런 것은 안 나오느냐. 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른바 휴화산이라고 봐야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상황 때문에 잠복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 통과 등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로 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겠죠. 지금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또 대선 전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뭐 이른바 험지 출마론, 또 한편에서는 뭐 이른바 물갈이 불필요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하려는 그런 그룹들과 거기서는 조금 더 이른바 전략공천 이런 것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 이른바 비박 그룹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당이 이런 상황에서 지명도 있고 거물들이 수도권 같은데 어려운데 싸워줘야지 자기 편한 대로만 가면 되냐.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들도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분위기를 띄워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논란이 뭐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 문제가 전국이 넘어가면 바로 이제 공천 룰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공천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에서부터 이제 친박 비박 간의 설전이 뭐 시작이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여당 상황. 재밌는 게요. 서로 지금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예. 친박계 왜 지금 강남 3구나 대구 경북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 당신도 부산이면 거기는 꽃처럼 좋은 자리 아니냐. 꽃방석이니까 당신부터 험지 출마해라. 네. 그리고 당신 입으로도 지금 오세훈 더 종로 가지 말고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서로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험지 출마, 그러니까 격전지에 출마해서 자기 당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 그 명분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고, 그 역할을 사실은 김무성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게 맞는데 문제는 각자 자기 스스로는 그럴 준비 자세나 마음의 어떤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만 촉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관람하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모양이 좀 쑥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 그냥 말만 무성하고 험지 출마할 사람은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최근에 재밌는 게 이 박 대통령의 사람들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네. TK 물갈이론, 이게 이제 흘러서 또 PK 물갈이론, 수도권으로도 흘러오는데 그 오세훈 전 시장의 이제 종로구 얘기도 있지만, 또 엊그제 보니까 김행전 대변인이 이 중구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현 정부의 인사들이 또 이게 수도권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한 번이라도 포진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나가주면 줄수록 좋다. 네. 왜냐하면 분모가 많아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생존 확률 숫자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어쨌든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네. 범친박 그룹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최대한 출마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분위기 속에 연장선상에서 김행 대변인도 아마 출마 결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야가 이제 정당이 좀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전국을 뭐 이렇게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효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으려는 이른바 박근혜 퀴즈라고 할까요? 네. 이런 후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출마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도 이번에 한번 드리블만 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현장을 다니면서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과거의 이명박 정권이나 그 전에 전 정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지금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각이나 뭐 청와대나 있었던 사람이 많이 출마하는 이런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총선 문제 말이죠. 한 가지 큰 산이 남아 있어요. 선거구 획정이 안 됐잖아요.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된다고 치고 일주일 후에 법안 빅딜에서 처리한다 치고 선거구 획정은 언제쯤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1월 말에만 돼도 빠른 거죠. 1월 말도 빠르다? 야, 네. 이거 국민들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분분야 합분야가 지금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과거의 전력을 보면 심지어는 2월 말 3월 초순에 됐었던 적도 있어요. 34일 그렇죠. 전에 됐었던 적도 있어요. 선거 한 달 남기고 말이죠. 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현장을 뛰려는 분들은 아니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미 법정 시한도 지났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지금 1인 시위도 계속하고 빨리 하라고 네. 국회 앞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급하지 않지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것도 신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 넓어지는데 네. 예. 자, 정치권에 빨리 하라 이렇게 우리 패널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남자의 정치수다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행을 맡고 한 7개월 같이 이 소종섭 국장님하고 김경진 변호사님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또 김경진 변호사님은 제 이전부터 하셔서 네. 1년여를 하신 최장수 패널이신데 네. 오늘까지예요. 예. 네,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모르오나 네. 오늘 그동안의 소회한 말씀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저를 1년 한 4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상대와 나가 둘이 아니다. 노동자와 대기업이 서로 적대되는 관계가 아니고 영남과 호남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특히 정당 내부의 당내 공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정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그래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어쨌든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네.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기업 내부에서 제발 만나고 얘기 좀 많이 하시라.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 말씀 실천해 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